순례의 도시락 보자기는 늘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묶어준 방식 그대로 서울에 온 지 2해, 그 매듭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순례의 안에서 풀 수 없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걸 순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남 진주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 건 20살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싸준 보따리 안에는 미숫가루 한 봉지와 내복 2벌, 그리고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텐데 삼킨 것이었습니다. 순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전에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는 진주를 벗어났습니다. 논밭이 지나갔습니다. 낮은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차창 너머로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서 있던 버스 정류장이 점이 되었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순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머릿속이 그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순례가 상상하던 것과 달랐습니다. 크고 빠르고 시끄러웠습니다. 서울역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순례는 짐을 꼭 쥐고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바삐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순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곧 고마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순례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구로공단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굴뚝마다 연기가 올라갔습니다. 공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왔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기름과 먼지와 쇠 냄새가 섞인. 공단 입구 골목에는 리어카에 가래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군밤 냄새도 났습니다. 순례는 그 냄새를 기억했습니다. 서울의 첫 냄새로. 하지만 순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2 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3 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발이 움직입니다. 순례의 발이 그랬습니다. 구로공단 봉제 공장 기숙사는 4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방마다 6명이 살았습니다. 순례가 배정받은 방 303호는 창문이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순례보다 먼저 들어온 5명은 각자 이불을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순례가 들어서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말로 인사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진주요.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내내 공장 소리가 났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순례는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버스 창문을 두드리던 손이. 공장 미싱 앞에 앉은 첫날 반장이 말했습니다. 손 빠른 사람이 오래 버텨. 순례는 그날부터 손을 빠르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에서도 혼자 실 감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꿈에서도 미싱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반장이 순례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손이 빠르네. 그 한마디가 그달 월급보다 기뻤습니다. 기숙사 방은 6명이 함께 썼습니다. 퇴근하면 씻을 물도 모자랐고 이불은 얇았습니다. 겨울엔 수도꼭지가 얼었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6명이 버텼습니다. 좁은 창문 하나로 바깥 날씨를 짐작했습니다. 그래도 순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봉투에 돈을 넣어 집으로 붙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버텼습니다. 같은 공장 조장 현수가 처음 말을 걸어온 건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의 말재주 좋고 반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여공들이 현수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순례는 경계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지방 출신 여공에게 말을 거는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현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힘든 기계 작업은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퇴근길에 같은 방향이라며 나란히 걷기도 했습니다. 순례는 그럴 때마다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밀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곳에서 소문은 빠르게 돌았으니까요. 비 오는 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공장 철문 앞에 현수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순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다 나간 후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우산을 펴들었습니다. 술래 쪽으로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술래는 그 순간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산 하나, 그 작은 것 하나에 흔들렸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아침마다 술래는 변기 앞에서 혼자 구역질을 삼켰습니다. 기숙사 동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세수를 오래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소리로 다른 소리를 덮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22살의 얼굴이 너무 일찍 늙어 있었습니다. 볼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현수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현수를 만난 건 공장 뒷골목 포장마차였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 비닐 천막 안으로 연탄 냄새와 어묵 국물 냄새가 섞여 흘렀습니다. 맞은편 테이블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오는 내내 생각했지만 막상 앉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수는 소주를 먼저 따랐습니다. 술래 앞에도 잔을 채웠습니다. 자연스러운 손짓이었습니다. 마치 그냥 가벼운 저녁 자리인 것처럼. 술래는 잔을 잡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소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래, 말해봐. 술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현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식었습니다. 탁, 소주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은편 테이블 사람들이 잠깐 이쪽을 봤다가 다시 자기들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내 거라는 증거가 어딨어. 술래는 그 말을 3번 들었습니다. 한 번은 귀로, 한 번은 가슴으로, 한 번은 온몸으로. 그리고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해하고 나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덧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내가 조장인 거 알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만 손해야. 그 말이 더 차가웠습니다. 처음 말보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1,000원짜리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거스름돈처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비닐 천막을 걷고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현수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묵 국물이 식어갔습니다. 맞은편 테이블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막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술래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현수는 술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모습이 전날 밤 포장마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기 전에 공장장이 술래를 불렀습니다. 현수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의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직서였습니다. 이미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술래의 이름, 공장 입사일, 담당 업무, 서명할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서명하면 조용히 끝난다고 했습니다. 서명 안 하면 품행불량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장은 술래의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에 술래가 없었던 것처럼. 창밖으로 공장 굴뚝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술래는 손이 떨렸습니다. 볼펜을 쥐는 손이. 그래도 썼습니다. 이름 석자를. 김술래. 3글자가 종이 위에 찍혔습니다. 기숙사 짐을 싸는데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6명 중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또 한 명은 갑자기 창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공장의 법이었습니다. 철문을 나서는 순간 술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공장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싱 소리, 기계 소리, 그 안에 섞인 사람들 소리. 술래는 걸었습니다.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구로공단 안에서 소문은 빠르게 돌았습니다. 봉제, 전자, 섬유할 것 없이 공장마다 관리자끼리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례가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첫 번째 공장에서 담당자는 명단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리 없어요. 두 번째 공장도 같았습니다. 세 번째 공장 문을 나설 때 순례는 발이 무거웠습니다. 말은 자리 없다고 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순례의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곳에. 현수가 하룻밤 사이에 그 이름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구로를 벗어나 영등포 쪽으로도 가봤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공장 관리자는 순례의 이력서를 보더니 아예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순례는 쪽방촌 골목 끝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창문 하나, 전구 하나, 이불 하나. 보증금은 모아둔 돈 전부였습니다. 버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공장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버텼습니다. 그해 가을 순례의 배는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 순례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구로에서 버스로 세 정거장 떨어진 작은 인쇄 공장이었습니다. 직원 12명. 사장은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순례의 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아직 이른 시기였습니다.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순례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장은 작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인쇄기 소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종이 냄새와 잉크 냄새가 바닥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과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처음엔 머리가 아팠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순례는 적응하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동료 미자는 순례보다 3살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양 출신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순례가 무거운 종이 더미를 들려 하면 먼저 와서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는 순례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았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순례는 그런 사람이 고마웠습니다.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첫 주는 무사했습니다. 둘째 주도 지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셋째 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2시가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공장 안에 볕이 잘 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내리쬐는 빛 아래 모두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인쇄기 롤러 사이에 미자의 손이 끼었습니다. 비명 소리가 공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기계가 멈췄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2초가 있었습니다. 그 2초 동안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그 2초 후 순례가 달려갔습니다. 미자의 오른손이었습니다. 피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눈이 풀렸습니다. 순례는 미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자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구급차가 오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20분 동안 순례는 미자의 손을 천으로 감쌌습니다. 피가 천을 적셨습니다. 순례는 꽉 쥐었습니다. 더 꽉. 미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었습니다. 순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미자에게 하는 건지 자신에게 하는 건지. 구급차가 떠난 뒤 공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공장 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보다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시간이 되자 사장이 직원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창고 아니었습니다. 평소엔 쓰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장의 말은 낮고 조용했습니다. 기계 결함이 아니라 작업자 부주의로 기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들 알겠냐고 했습니다. 공장 문 닫히면 너희도 없다고 했습니다. 미자도 그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산재 처리되면 이 공장 끝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그 말을 한 번만 했습니다. 조용하게. 2번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는 사인할 자리가 11개 있었습니다. 순례 앞에도 볼펜이 놓였습니다. 10명이 서명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볼펜이 순례 앞에 왔습니다. 순례는 볼펜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그 순간 순례의 손이 볼펜을 향해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서명하면 살 수 있어. 근데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장이 순례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볼펜보다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2명이 쪽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골목에 아침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두보장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중 한 명이 순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잠긴 방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기운이 없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순례는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볼펜을 내려놓은 것, 그것이 시작이었구나. 경찰서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복도에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례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순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제 미자의 손을 감쌌던 손이었습니다. 피가 묻었다가 씻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미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진술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미자를 밀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례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순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안은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전구 하나. 창문이 없었습니다. 조사관은 젊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치고 볼펜을 쥐었습니다. 순례를 보았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를 물었습니다. 순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기계의 결함이었다고, 사장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자신은 거부했다고, 볼펜을 내려놓은 것이 전부였다고 말하면서 순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메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때 눈빛이 달랐습니다. 믿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듣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가 둘입니다. 그 2명은 같은 공장 동료였습니다. 어제 서명한 10명 중 둘이었습니다. 순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사장이 하룻밤 사이에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은 사람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흔적 없이. 조사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형광등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윙윙. 그 소리가 머릿속까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를 감싸듯 팔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복도엔 오가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순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복도에서 순례는 혼자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같은 공장 동료 정분이었습니다. 정분은 순례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정분도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같은 복도에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한테도 애가 있잖아.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했으니까요.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살아남기 위해 눈을 감는 것이 죄가 아닌 시대였으니까요. 정분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정분이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미자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순례가 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계의 결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붕대 감긴 손으로 진술서를 썼습니다. 왼손으로. 글씨가 삐뚤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순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탔다가 내렸다가 길을 잘못 들었다가 그래도 달렸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병실을 물었습니다. 복도 끝 6인실이었습니다. 미자는 창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붕대로 두껍게 감겨 있었습니다.
하얀 붕대가 팔꿈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두 손가락. 술래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미자는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술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담담한 척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담담했습니다. 나는 이미 다쳤잖아. 근데 너는 아직 괜찮잖아. 그리고 미자는 술래의 배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미자는 작게 울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도 괜찮아야지. 술래는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장에서 우는 여자는 약해 보인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자의 옆에서 꾹 참았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만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나와서 벽에 기댔을 때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술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힐끗 보았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마당이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잎이 다 진 나무였습니다. 앙상했지만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술래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자는 그 후 공장 측과 합의했습니다. 두 손가락 값이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였다고만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의 값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2개, 봉투 하나. 미자는 퇴원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술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잘 있어. 딱 그 말이었습니다. 술래도 짧게 답했습니다. 잘 가. 사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장은 다음 날도 돌아갔습니다. 인쇄기도, 롤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술래는 달라졌습니다. 술래는 이제 갈 곳이 없었습니다. 쪽방 월세는 2달 밀렸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술래를 볼 때면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술래의 배는 이제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 있었습니다. 겨울 외투 안에서도 티가 났습니다. 이력서를 더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배가 보이는 순간 면접은 끝났습니다. 말도 꺼내기 전에 끝나는 면접이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문 앞에서 들여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술래의 배를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보내는 밤이 길었습니다. 전구 하나가 내려다보는 방이었습니다. 술래는 이불을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안의 것이 움직일 때마다 술래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 둘 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공중전화였습니다.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갔습니다. 1번, 2번, 3번째 신호에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그 목소리만 들었는데 술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딱 그 말만 했습니다.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오래 침묵이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 하나로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려와. 딱 3글자였습니다. 꾸지람도 없었습니다. 울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3글자에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안다는 것, 다 괜찮다는 것, 기다리고 있다는 것. 술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돈도 일도 믿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배 안에 있는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버스터미널로 가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젖어 있었습니다. 술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골목을 처음 걸어 들어왔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20살, 보따리 하나, 어머니가 싸준 미숫가루 봉투. 서울이라는 이름이 그때는 설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2이 된 술래는 그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볼펜을 내려놓았을 때의 그 마음, 그것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렇게 지친 몸으로 그래도 발이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 직원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슐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주요. 표를 받아 쥔 손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슐레는 대합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마다 어딘가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웃으며 배웅을 받았고 어떤 이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슐레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던 날을, 설레었던 마음을, 그리고 볼펜을 내려놓던 그 순간을. 그 순간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불러왔습니다. 일도, 집도, 안전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경찰서 복도에서도 쪽방에서 혼자 밤을 보낼 때도 흔들렸는데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선명했습니다. 배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슐레는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슐레는 그걸 한참 바라보았습니다.